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의 도입이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사드 배치 배경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25개월 만이죠. 논의가 되고 배치가 이제 확정이 되기까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제 사드 배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가장 큰 배경은 역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방어 체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반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원래 이 사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것이 아마 2013년에 국방부가 이 사드와 SM-3, 그러니까 미국이 쓰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그 북한이 이제 당시에 3차 핵실험을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계속 미사일 능력을 증강해 나간 데 대해서 우리 군은 킬체인과 KAMD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킬체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 그 원점을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로 이런 북한의 공격을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되는 미사일들을 우리가 지금 아직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AM이라고 해서 적어도 패트리어트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개발이 이제 됐고요. 문제는 LSAM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한 60km 정도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국내 기술만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미국제 제품을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이것이 사실은 시작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예를 들어서 사드에 관련돼서 협의한 적이 없다, 이런 그 입장을 계속 보여오다가 그러다가 북한이 드디어 4차 핵실험을 하고 계속 이제 이 위협을 높여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 그 초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담화를 하시면서 그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 이 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배치 검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한 4일 정도에 실무단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실무단 형성을 해가지고서 온 것까지 치면은 거의 한 4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셈이 된 것이죠. 사드 배치 결정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고, 역시 지금 발표된 이후에도 정치권을 비롯해서 논란이 역시 뜨거운데요. 그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사드 자체가 아직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냐, 이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의 그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100%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인데 이것을 만약에 갖다 놨을 때, 그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국내 안에서는 선정된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듯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당장 러시아, 중국 같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실익이 있느냐, 실제 정말 이걸 가져다 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을 지는 것이냐, 저는 사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이제 또 그렇습니다. 이게 100%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중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에서 가장 진보한 시스템이고 가장 검증이 잘 된 시스템이고, 게다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지금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신의 어떤 비용으로 이걸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막을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북한으로부터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 자체는 되는 건가요? 그 장점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의 방어를 하고 있는 건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경우는 고도가 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0km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한 그 정도 범위, 30km 정도 범위로 사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럼 만약에 패트리어트만 대한민국을 미사일 공격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포대를 수백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도 이게 충분히 막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먼 거리, 그러니까 사정거리를 치면 200km, 고도로 하면 150km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인데, 결국 뭐냐면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가장 짧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중에 하나인 스커드 B형 같은 경우는 300km 날아옵니다. 예. 300km 날아오는데 300km 날아올 때 최고 정점 고도, 그러니까 위에서 찍고 내려오는 고도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90km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패트리어트로는 요격을 못하지만은 이 사드로는 요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드가 실패를 하더라도 밑에 페이트리어트가 다시 한 번 더 요격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엠셈하고 SL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엠셈이 이제 한 뭐 15에서 20km에서 또 맞고, 그다음에 또 위 한 60km 정도까지는 LSM이 맞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층으로 촘촘하게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방어 계획이라고 볼 수 더 있습니다. 큰 방패를 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 측의 입장은 또 효용성을 가지고 지금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한계성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무기 체계라는 건 없습니다. 예. 아무리 미국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개발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미사일 방어를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요, 이미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2차 세계대전 때 V2 로켓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이때부터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 게 1999년도 사드 요격 성공하면서 그나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사드의 성능이 안정돼 가는 단계가 된 것이 이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은요,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 날아오는 총알을 내가 총을 쏴서 총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냉전 시절에 미국은 이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을 중간에 살짝 한 70년대 이런 때는 야 잠깐 이거 좀 쉬어가자. 너무 지금 현재 기술도 어렵다라고 해서 잠시 중단을 한 그런 그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들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개발을 그 제일 어느 정도 많이 해놨고, 그다음에 전 세계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면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가져놔야 되는 것은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회가 열린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이게 최고의 지금 현재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보적으로는 그렇게 최선의 예.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국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 예, 그다음에 예. 또 우리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시 우리 주변 강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어떤 반대 여론들,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 줄 후폭풍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 아직 지역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지역이 결정이 되면 한미 간의 이제 분담금 예.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분담금에서 지금 추가로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무기가 신형 무기가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내느냐? 예. 그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이 가끔씩 전략 자산이 전개를 합니다. B2나 아니면 B52 같은 전략 자산, 엄청난 폭격기 이런 것들이 전개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비용을 여태까지 냈습니까? 안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 한미 안보 동맹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 군의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이거에 대한 모든 비용은 미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것은 대신에 부지, 그리고 예. 시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니 뭐 수도니 하는 그런 운용에 관련된 코스트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간에 사전에 합의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위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그 방위 분담금이 지금 이제 2014년에 지난번에 이제 그 협약을 맺었는데 SMI라고 해서 특별 협약을 맺었는데 이 2014년에 맺었던 협약 내용에 보면 9,200억을 우리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 9,200, 근데 그리고 이걸 매년 협의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5년마다 한 번씩 협의하면서 비용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GDP 상승의 그 상승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올해 낼 방위비 분담금, 내년에 낼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2014년부터 5, 6, 7, 8까지는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특별하게 부담할 것은 없다. 이것이 한미 그 소위 안보 동맹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실전 배치된 그럼 이후에 운용되는 과정은요? 작전 통제권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작전 통제권은 이제 일단 미군 자산이지 않습니까? 미군이 예. 들여와서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데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세 가지의 감투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최고 사령관이 거고요. 그다음에 유엔군. 지금 왜냐하면 주한미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유엔군의 자격으로 와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같이 동맹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 세 가지로서의 이 직위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실제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서 지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양쪽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우리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합참의장이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이거 실제로 어떤 북한의 미사일 날라왔을 때 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자기가 앉아가지고서 미사일 누르지 마라 이거 결정하냐? 아닙니다. 보통 그러한 전술적인 단계의 레벨은 밑에 있는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럼 뭐 한미연합사령관이 노하면 방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드라는 게 미국 본토 이외에 배치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5개 포대 중에서 1개 포대가 이제 우리 쪽으로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이 1개 포대의 비용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이 사드의 비용을 한 1조에서 2조 정도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한 뭐 1조 5천억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의 비용이면 타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비용은 이 사드 같은 체계는요.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그 사드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한국에 직접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사서 그래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FMS 구매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미국 정부의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게 된다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포대 하나가 가격이 한 1조 5천억이다 보시면 되고 이거를 유지 운영하는데 1년에 한 48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대 구성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AN/TPY-2 레이더라는 게 있죠. 저게 X밴드 레이더입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그 미사일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뭐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골프공이 날아가는 것도 탐지할 수 있는 게 저 X밴드 레이더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저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드 발사대입니다. 발사대라는 건 차량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소위 미사일 차량이 되는데 차량 하나에 한 미사일이 8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한 개 포대에 저 차량이 보통 6대에서 최대 12대까지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가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저 주 전력 장비와 통제 차량, 전자장비 차량 저렇게 지원 시스템들 저것이 한 무대에 가서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포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레이더가 맨 뒤에 있고 그 레이더 앞쪽에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부채꼴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실제 운영이 됩니다. 실전 배치되기까지 한 내년 말 정도까지는 늦어도 이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뭐 시기가 그렇게 아주 긴 것 같지는 않은데 해결해야 될 남은 과제들 많은데 그중에 가장 뭘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역시 이걸 배치하려고 하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발표에는 어느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달 말 정도까지 이제 아마 뭐 배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결국 어디에 배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마도 우리가 배치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군 기지가 있는 쪽에 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그래서 가장 미군 최대의 기지가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군산에도 미군 공군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아니면 칠곡 이런 정도의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음성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미사일 사령부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에도 당연히 이제 미군 기지가 일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에 결국 기존에 인구가 좀 적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북한을 감시하기 가장 적정한 지역에 이게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치 지역을 선정한 데서 하나의 변수가 바로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레이더의 사정거리 탐지거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중국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레이더를 최대한 남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을 배려해서 서쪽보다는 동쪽에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변수가 이러한 그 레이더 기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드를 도입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이렇게 지역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시간차를 두고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반발이 예상돼서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예.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이제 이 칠곡이 유력한 지역이 아니냐라고 예, 예.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이 굉장히 크게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주한 미군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 이런 그 배치 장소로 예정지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 지금 모두 다 지금 이게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사드이고 아니고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이런 그 군 기지 이전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한 미군이 전방에서 내려가서 평택으로 갈 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서울에 있는 특전사가 이천으로 내려갈 때도 문제가 됐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그 해군 그 제주도의 강정 기지를 배치할 때 그때도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런 안보 nim비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이라는 예, 일종의 이제 그러한 그 추측 보도라든가 이제 그러한 주장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들여오기 싫은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명분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드 그 배치를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대로 충분히 설득시키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불안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발을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 전문가들이 볼 때 예. 그 저희 앞서 얘기를 했지만 경북 70 얘기도 했지만 예. 가장 좀 유력한 후보지 꼽는다면 어디로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중국 변수를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가 칠곡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작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지 이 레이더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정보를 가진 것도 없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예. 뭐 자료 화면 같은 걸 보면 앞서 그 살펴봤던 레이더 같은 거 보면 주황색 광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자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주파수를 쏴서 그 돌아오는 그 주파수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예. 그게 반사되는 걸 받아서 얘 위치가 어디고 속도가 예. 어디구나 이런 걸 이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 뭐 전파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 그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전파에 사실 우리 인체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전파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수인할 범위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안정성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휴대폰 중계기 같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송전탑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전파들이 주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반발이라든가 혹은 그 근처에 거주를 못한다는 하는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사드의 레이더도 당연히 전자파가 나오겠죠. 네. 당연히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안전거리를 지나고 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드 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처럼 그 어떤 휴대폰 레이더처럼 뭐 이렇게 휴대폰 그 안테나처럼 이렇게 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각도, 결국 북한의 하늘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공중으로 각도를 올리고 쏘는 것이고 그 전자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 위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에 제곱해서 그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충분히 거리가 이격된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어도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자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그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만 이 일을 맡겨놓으면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느냐? 절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하는 데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강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그
어쨌거나 군부대가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오면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사드 레이더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범위만큼 위험하고 또 실제로 어떤 유해성을 주게 되나요? 인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보통 이제 이 사드 레이더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요. 사드하고 똑같은 X밴드 레이더가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 달려 있습니다. 해군 이지스함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이 네 개의 안테나를 이렇게 이 배에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럼 그 이지스함에서 구축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해군 장병들은 다 그 위험하고 신체에 노출되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가 작동될 때 바로 그런 앞에서 있으면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간단한 예가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생각해 보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물건 이러면 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자파가 나오는 바로 앞에 있으면 당연히 신체에 티슈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조직 손상이 이룰 수밖에 없는데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레이더가 조사되는 범위 안에는 안전 범위로 해가지고 해서 거리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이 안전거리 이격을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미군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기지 안에서. 그럼 그 기지 안에 있는 미군들도 전부 다 어떤 커다란 피해를 입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레이더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원 출입 통제구 여기 100m 지역까지는 당연히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말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이 신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2.4km 항공기 장비 작동 금지. 저건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면 핸드폰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장비 영향받는다고. 저게 신체 영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자장비의 정밀 계측기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으로 하는 것이고 뭐 3.5km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 지역 안에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저거는 거리로만 되는 것인데요. 레이더가요. 각도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도 정도의 각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한 1km 밖만 올라가도 그 레이더가 올라가는 고도에 있지 않는 한은 결국 그 사람이 피해 입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저 한 그림만 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옆으로 봤을 때 레이더가 상방으로 올라갈 때 모습도 보셔야 될 겁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강경한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중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자신들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다 변명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중국은 미국과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패권을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핵전력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핵전력의 균형이 깨진다는 말이 알고 보면 상당히 좀 비겁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이 바다를 놓고 이 동북아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놓고 지금 미국하고 이 중국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그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전력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공군 전력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모만 해도 10대가 되고요. 중국 항모 해봐야 지금 딱 한 척 만들었는데 이거 실전 배치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군력과 공군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니까 중국이 세운 전략이 뭐냐면 A2AD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그래서 반접근 지역 거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중국이 생각하는 우리의 바다, 우리의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미군의 항모가 들어온다. 그럼 그 항모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거기 있는 함대들 전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날아올 수 있는 공군 기지에 대해서는 역시 그 공군 기지 핵미사일을 공격을 해서 그 기지들을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배치가 된다. 그것도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배치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요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싫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일본의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 사드 시스템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해서 한미일 공조, 미사일 방어 공조가 생기면은 이게 지금 북한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중국이 어떤 일본을 공격할 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이것 자체가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기반을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대중 경제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중국 사례를 보면 마늘파동 관세를 300% 가까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또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중국은 WTO 가입 국가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중국이 스스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티나는 것은 못 하는데 티나지 않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게 뭐 입찰 기회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는 제품들의 뭐 어떤 단점을 찾아내가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 간다든가 분명히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보복을 어떤 식으로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류 드라마 시청 못하게 해가지고 해서 뭐 국내 그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못 사게 만들고 약간 치사한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그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사이 안 좋을 때 러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객 못 들어가게 아예 비자 안 내줬지 않습니까? 중국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객 수를 갖다가 조금씩 줄여나가고 나중에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중국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중국 스스로가 우리는 세계 대국이 될 자격이 없는 나라다. G2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나라라고 스스로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중국에 대해서 중국도 어쨌거나 우리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틀린 얘기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입장에 따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기는 얘기대로 듣되 우리의 이익은 이익대로 가져가고 대신에 최소한 존중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서로 그러한 긴장의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놓고 서로 충돌을 한다고 그래서 당장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교육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서로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국익을 철저하게 쫓아가는 나라고요. 이 국익이라는 것이 안보에 관한 국익도 있고 경제에 관한 국익도 여러 가지 국익이 있습니다. 국익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북한이 너무나 핵미사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보 이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 이익도 안보 이익이지만 경제 성장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약점들 혹은 중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중국이 그러한 행동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량을 우리 정부와 어떤 우리 그 싱크탱크들이 보여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외교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더니 정말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주변 이웃 국가들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드 배치를 놓고 엄청나게 중국이 반대를 하고 계속 외압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보면 국내에도 이렇게 약간 중국을 이해하거나 뭐 지중이거나 아니면 친중 이런 쪽 인사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내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자체가 국론이 하나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결국 중국에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드를 지금 배치를 했다. 니들 불편할 수 있다. 근데 그럼 뭐냐?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핵 문제가 전부 제거되고 핵 무기가 제거되면 사드 뺄 거다. 결국 그것 자체가 사드가 배치됐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그동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실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 갈등하고 있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 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던졌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최대한 우리의 이익으로 끌고 갈지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뭐 문화, 뭐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최대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이 MD 체제에 좀 어떻게 편입되는 게 아니냐, 묻혀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MD 체제 편입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MD 체제라고 하면은 이게 그걸로 해서 이득을 받아야지 MD 체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서 이익 받을 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익 받을 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 줄 건 사실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 편익이건 편익이 아니건 간에 그 이익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무수단 발사 때요. 일본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텐데 각도상 무수단 미사일 지금 한 1,400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각도상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걸 제일 잘 봤던 건 일본일 겁니다. 일본의 사드 레이더가 전진 배치돼 있고요. 그 레이더에서는 아마 북한 미사일의 궤도가 정밀하게 관측이 됐을 겁니다. 결국 그 데이터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필요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인데 일본 손 빌리려면 빌려야겠죠. 다만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 뭐 한일 간의 어떤 뭐 역사 문제라든가 감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할 말은 해가고 얻을 건 얻고 그리고 혹시 이 어떤 관계라는 게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정당하게 줄 게 있다면 줘야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안보를 끌고 나가는 그런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냉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드 배치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전망, 배경 등을 양옥 한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